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요? 시작해요. 물 가져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름이 하늘의 일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윤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의 제목을 구름이 하늘의 일이라면 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문구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소설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이런 멋있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김현수 소설가님의 작품인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구름은 하늘의 일이겠죠. 구름이 하늘의 일이라면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공지능은 구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와 그런 일을 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큰 주제라서 잡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주식회사 해줌이라고 하는 태양광, 데이터 기반 태양광 스타트업에서 태양광 발전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병탁 교수님 밑에서 머신러닝을 배웠고요. 좀 잡다한 분야에 이론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도메인에 머신러닝 적용해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 수업 강좌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데이터셋에서 성능 찍어보고 끝 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정의하고 실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면은 문제를 만들고 나서는 모형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근데 모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상 예측이라는 것도 이제 되게 재밌을 수 있는 주제지만 이제 꼭 기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제 인사이트 같은 것을 많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졌을까를 물어야 된다고. 잘못된 질문을 하면은 잘못된 답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가 머신러닝에서 엄청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저나 제 동료들은 이제 문제를 형식화, 포뮬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이제 머신러닝에 있는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 문제를 어떤 캐스팅하는 것처럼 이제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입력은 뭘로 정의할 거고 출력은 뭘로 정의할 거고 어떤 종류의 러닝 프로블럼으로 바꿀 거고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해나 아니면 데이터 도메인의 특수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포괄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저희가 저희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의 미래의 발전량 예측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 장치인 것이죠. 이제 여기는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구름과 대기권을 거쳐서 발전소에 도달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도 움직이고 구름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발전량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세 가지 요소 중에 태양의 움직임은 사실 자연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현상입니다. 심지어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중에서도 태양의 그 움직임을 계산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웃겼던 게 썬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라면 파이선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태양은 그렇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셋 중에서 남는 것은 구름인데요.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예측된 만큼 다른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이 걸려있는 좋은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도대체 그 구름의 움직임을 어떻게 쫓을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는 천리안이라고 하는 기상위성이 있습니다. 천리안 기상위성은 15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상공의 구름 영상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채널에서 다른 종류의 구름들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게 되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이제 1시간 단위로 이제 GIF로 만든 구름의 이동 영상입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의 미래 발전량 예측하겠다, 이런 문제를 미래 기상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 문제로 바꾸고, 거기서 구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문제로 더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의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는 매 시점마다 저 5채널의 천리안 기상위성 영상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런 동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로 그런 문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시계열 예측 문제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동영상 프레임 신테시스랑 또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문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 문제를 만들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모두 통과해야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냐? 기상청이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진짜로 이 일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날 기상 예측은 대부분 슈퍼컴퓨터에서 수치 물리 모형을 돌려서 이제 예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당연히 기상청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기상청하고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상청에 생산된 기상 예보를 기반한 발전량 모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제 더 나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인 건데, 저희가 기상청의 모델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머신러닝에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가정을 하고 있는 모델의 예측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는 그런 머신러닝의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면 기상청 모델하고 앙상블을 했으면 더 좋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머신러닝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것은 도메인 지식이 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산 능력도 사실은 덜 필요한 게 슈퍼컴퓨터랑 GPU 한 대를 비교하면은 사실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는 다른 대안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실용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명력을 희생해서 예측력을 얻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저희 경우가 사실 딱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냐, 진짜 풀리는 문제냐. 이거는 이제 정보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입력으로 내가 사용할 변수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의 움직임은 사실 법칙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유체역학 방정식, 나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법칙이 있는 데이터는 사실 학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어떤 법칙의 파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머신러닝에서 다른 예측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는 훨씬 법칙이 희박한 현상들, 예를 들면 챗봇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사실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측이 부정확하고 모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머신러닝은 원래 불완전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걸 위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천리안 기상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도 다 반영하면 훨씬 정확한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선 그냥 단순히 기상 위성 영상만 자체로만 예측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도전할 때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남들이 이거를 푼 적이 있는 문제인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상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2010 립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는 머신러닝 학회 중에서 이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인데요. 여기에 2015년에 컨볼루셔널 LSTM을 이용해서 강수량을 예측하려고 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확장시켜서 이제 뭐 로봇가 팔 움직이는 동영상 예측하는 그런 후속 연구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됐던 연구로 알고 있는데, 이제 풍력 발전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바람의 풍속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또 동영상의 다음 프레임 예측하는 연구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제 가져갔고요. 아까 대기의 움직임은 유체역학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머신러닝으로 모사하려는 시도 또한 이건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하려는 어프로치가 완전히 뭐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선행 연구들에서 했던 아이디어들을 이제 저희가 차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면 데이터를 구하는 스텝이 따라옵니다. 천리안 기상위성은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인데, 한반도 영역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전처리를 보통 데이터 구하고 나면 이제 지난한 전처리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파이썬에 제일 많이 감사를 하게 되죠, 오히려.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언급을 할 만한 것은 HDF5라는 데이터 포맷이 있습니다. 이제 나사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대규모의 수치 어레이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걸 이제 랜덤 액세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 포맷인데요. 그것에 파이썬 바인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HDF5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천리안 기상위성의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문제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측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고 문제 만들고 데이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풀어봐야죠. 새로운 데이터셋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나 홀로 있고 이 다음에 뭐가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방에 온갖 흉측한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 엄청 재밌으니까 해보시고 스팀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베이스라인을 만든다,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최대한 단순한 모델부터 시작한다. 뭐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사실 지키기가 꽤 번거롭습니다. 일단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모델로 먼저 해봐라.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내 절대 이 모델을 구현할 때 실수할 수 없는 모델로 먼저 해보라는 것이 저의 조언인데요. 이런 걸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문제에 scikit-learn을 사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라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만한 모델들은 리니어 모델이랑 니어리스트 네이버 기반의 모델들인데요. 이것들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현을 하다가 실수를 할 염려가 거의 없고, 사실 scikit-learn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새로 접근하실 때 무조건 이걸로 먼저 돌려보고 이게 어디까지 되나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모델을 열심히 딥러닝 모델을 막 만들었는데 성능이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그래서 일종의 이걸 만든다는 거는 TDD를 하는 효과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얼만큼 리니어로 풀리냐 안 풀리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략적인 감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의 진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것들이랑 조금 다른 게 시계열 예측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베이스라인은 퍼시스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주가 예측을 하는데 내일의 주가는 오늘의 주가랑 똑같을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하고 비지능적인 예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타임 시리즈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측 지점하고 그 퍼시스턴스 모델 적용하는 그 시점, 이제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랑 오늘이랑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점점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그 데이터의 속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로는 저희는 이제 픽셀을 리그레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할 거고요. 네, 제가 퍼시스턴스 모델을 만들어서 24시간까지 갭을 1시간씩 늘려가면서 실험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을 1년치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했고 이제 한 시간씩 밀어가면서 테스트를 한 것이죠. X축이 그 밀린 갭이고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영상 간의 차이보다 뭐 5시간 후, 10시간 후에 영상 길이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 이제 뭐 예상하고 부합되는 결과이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그런 원칙은 미스퀘어가 더 뒤로 가게 되면 떨어집니까? 예측하게 되면 리니어리 다 올라가야 될 건데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러가 올라가는 것은 오비어스한데 에러가 뒤에 가면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말씀드릴 원칙은 눈으로 데이터를 직접 많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약된 스태티스틱은 사실 그 밑에 일어나는 걸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데이터를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침 잘 해주신 것처럼 희한하게 저기서 내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코드를 잘못 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예상하고 벗어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리안 위성 영상의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나누어 봤는데요. 적외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예상과 같이 멀리 떨어지면서 에러가 점점 증가하는데 가시광선 채널의 경우에는 굉장히 24시간에 다가갈수록 오히려 에러가 줄어드는 좀 직관하고 벗어나는 현상이 관찰됐고 그럼 이제 찍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적외선 채널에 대해서 이제 한 12시간어치 영상을 찍어보면은 뭐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는데 뭐 이상한 거 없는데? 막 생각했지만 가시광선 채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지면 영상이 아예 깜깜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시간에 따른 영상의 픽셀 인텐시티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런 현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고 최대한 좀 이게 사실 다 노가다긴 하지만 다 열어보는 것이 최대한 필요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안에 있는 규칙성을 파악했으면 그걸 모델에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픽셀 인텐시티 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태양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정보를 모델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단순한 것부터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게 멋있는,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멋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멋있는 알고리즘은 항상 짜다 보면 멋있는 버그들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사실 버그를 떠나서라도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올바른 하이퍼 파라미터 셋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이게 내가 알고리즘을 잘못 짠 건지 이 알고리즘이 아예 맞지 않는 건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못 잡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모델 항상 구현할 때는 내가 다음번 베이스라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단순한 것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컨볼루션 뉴럴을 생각했는데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생각하면 디퍼런스 이미지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 이미지에 컨볼루션 적용해서 그러니까 적용된 컨볼루션 통과한 결과와 원래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다음번 프레딕션을 만드는. 보통 디짓 같은 게 되면 28에서 6으로 가게 되면 4분의 1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24, 1024니까 훨씬 큰 걸로 실례. 저희 질문 답변 세션 마지막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제가 오히려 예상했던 질문을 왜 리커런트 뉴럴넷이 아닌가, 이거 타임 시리즈 문제라고 했는데 왜 리커런트 뉴럴넷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많이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고 문제는 기상위성 프레임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넷은 과거서부터 쭉 언폴딩 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통계적으로 쌓았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제 과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몇 개 프레임만 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구현을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구현은 이제 애증의 텐서플로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텐서플로우 쓰면서 어딘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고 사실 굉장히 좋은 기능도 많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텐서플로우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코딩 스타일로 이거를 조직화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에서 발표된 저 자료가 최종욱님과 신범준님께서 발표해 주신 저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자 여기에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텐서플로우 이번에 구현하면서 약간의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은 텐서플로우에는 원래 Q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읽는 스레드를 별도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사용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다르게 조직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근데 Q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Q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스홀더랑 피드딕트 사용했는데도 뭐 나쁘지 않아서 일단 이대로 갔고 저는 하이레벨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내부에 대해서 내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데 하이레벨 라이브러리 쓰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못하는 게 아쉬워서 이제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든 컨볼루션 뉴럴넷과 퍼시스턴트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돌려봤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상당히 낮은 에러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처음에 만든 거는 베이스라인보다 이제 안 나왔으면 진짜 의기소침했을 텐데, 그래서 베이스라인보다 좀 낮게 나와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러닝을 할 건덕지가 있다. 어떤 데이터 안에 레귤러리티가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사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죠. 이제 간단한 걸 구현했으면 더 복잡한 거, 이거 왜 안 될까? 어떤 걸 더 넣어주면 될까? 하면서 이제 서버를 괴롭히는 이제 지난한 과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맨 마지막에 클로징 하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저는 컨볼루션 뉴럴넷을 사용해서 하기로 했고, 과거 프레임 K개에다가 태양 위치 정보 넣어서 다음 프레임 예측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잘 못 지킬 때가 많은 그런 거지만 이제 같이 이런 걸 지켜나가면은 더 이제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사실 제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머신러닝 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일인데요. 사실 머신러닝의 실제 산출물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머신러닝이 데이터 분석과 다른 점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산출물이 그래프, 보고서, 의사결정, 뭐 컨설팅 보고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머신러닝은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산출물이 개념이 완전 다르고,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도입하면은 백엔드, 그 시스템의 백엔드의 복잡도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이렇게 6단계로 뭐 이렇게 당연한 것들인데, 이렇게 6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고, 머신러닝 시스템을, 그러니까 좋은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방금 보여드린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려면은 한 이터레이션이 덜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뭐라고 뒀냐면은 시스템의 복잡도를 낮게, 백엔드 복잡도 너무 증가하니까 복잡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고, 저 이터레이션을 빠르게 돌기 위해서 새 알고리즘의 출시를 최대한 고통 없게 만들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학습과 예측을 분리를 한다. 이제 학습은 완전히 연구단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모델을 출시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거기는 아예 학습 기능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아예 분리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아예 리파지토리를 따로 파는 걸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 개별로 이제 연구용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분석도 하고 학습도 한 다음에 거기서 코드를 다 짜면은 그거를 머신러닝 예측 시스템 리파지토리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리파지토리 한 번 들어가면은 걔는 다시 학습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항상 싱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코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코어 머신러닝 함수나 클래스들을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는 모듈들, 유틸리티 함수들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시스템과 연구용 리파지토리에 각각 설치를 해서 항상 이제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도록 이제 그런 구조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패키지의 이름은 선스팟입니다. 선스팟은 이제 태양에 있는 흑점을 선스팟, 영어로 선스팟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담이지만 흑점은 이제 11년 주기로 원래 그 수가 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옛날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어떤 예측 문제의 전형적인 그런 모범 사례로 어떤 예측 모형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그런 예측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에서 했고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런 싱크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따라오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드의 품질을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서화도 할 수 있고 테스트, 그다음에 탭 8으로 이제 코딩 스타일도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클래스를 어떻게 조직화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 클래스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프로그램, 프리딕터, 피처 클래스라고 각각 붙였습니다. 그래서 피처 클래스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API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처를 정말 가지고 오는 거죠. 프리딕터는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에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로 짠 모델 하나, 사이킨런으로 짠 모델 하나가 프리딕터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인터랙션 하는 것은 프로그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프로그램 클래스의 프리딕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갖고 와라고 하면 얘가 프리딕터들한테 하청을 줍니다. 자기한테 딸려있는 여러 알고리즘들한테 하청을 주고 걔네들은 피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피처 클래스를 불러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고 예측을 수행해서 다시 프로그램한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리딕터에서 오는 프리딕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적절한 로직으로 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누가 미싱 밸류가 생겼으면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성능이 낮은 녀석으로 백업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모델이 있으면 앙상블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위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클래스를 구조화했을 때 이제 scikit-learn, TensorFlow, R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의 구현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을 통일된 API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위 로직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델 앙상블이나 이런 거를 좀 쉽게 했고 이제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협업이나 분업이 좀 더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들 다 남겨두면은 내가 여태까지 개발된 예측 모형들이 다 클래스로 남기 때문에 우리 팀 혹은 나의 진보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머신러닝은 보통 이제 모든 이제 백엔드 중에서도 사실 좀 제 인상이에요. 가장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런 로직과 패턴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데이터 들어오고 중앙에 서버가 있는데 개인용 연구용 리파지토리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연구용 리파지토리와 서버는 동일한 선스팟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싱크되어 있고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학습과 예측을 분리를 하는 게 시스템의 복잡도를 떨어뜨리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싱크할 수 있고 이런 클래스 구조를 또 여러분들의 문제에 맞는 또 다른 구조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모델은 어찌 되었나? 제가 계속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최종 모델의 민 스퀘어 에러는 0.109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대비 거의 50% 정도의 이제 에러 리덕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아이디어만 제 정확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공개를 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많이 연구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텐션이나 스위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따와서 네, 짧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제 컨볼루션을 패스를 2개를 타서
하나는 디퍼런스 이미지를 학습하고 하나는 그 디퍼런스 이미지를 적용할지 말지를 학습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곱하기 그 표시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눈으로 이거는 LSTM의 포겟하고 같은 거고요. 곱하기 스위치는. 그 다음에 앞에 디퍼런스는 일단 타임 디퍼런스 15mm 디퍼런스를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까? 일단 스위치 그 포겟 게이트랑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성능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그런 건 이제 원래 다 논문 쓰거나 발표할 때 다 이제 제일 좋은 것만 보여주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밑단에는 그 백조인가요? 백조의 그런 발길질? 물갈퀴질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숨어 있고, 제가 이제 실험했던 결과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저렇게 제 중간중간에 삐죽삐죽 올라간 게 삽질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진짜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럼 아닌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탐구하는 그런 거고요. 예측 결과를 직접 이제 제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6년 5월 1일의 영상인데 제가 일부러 컬러 맵을 좀, 왜냐면 까맣고 하얗면은 기분이 그러니까요. 좀 컬러 맵을 초록색으로 해봤는데, 이제 맨 오른 첫 번째 이미지가 타겟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퍼시스턴스 모델, 그러니까 1시간 전의 이미지인 것이죠.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구름 덩어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가 디퍼런스 이미지인데 저렇게 보시면은 그 움직인 것 때문에 디퍼런스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피겨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의 프리딕션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만들다 본의 아니게 깨달은 건데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저렇게, 지금 제 컬러 맵 스케일을 제가 일부러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저 진한 부분들 보이실 텐데, 이제 저희 예측 모형을 사용하면 그 에러가 전체적으로 그 진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눈으로 봐도 실제로 구름이 이동한 것을 이제 잡아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리딕션을 비교하면은 뭐 이렇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걸 열심히 피겨 만든 다음에 보니까 이거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였네, 이런. 네, 이제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거는 4월 16일에 오후 6시 가시광선 채널을 예측한 건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1시간 전 퍼시스턴스 대비해서 이게 오후 6시니까 태양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픽셀 인텐시티가 확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퍼시스턴스 모델을 사용하면은 픽셀 인텐시티가 엄청 차이가 나가지고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고, 저기 세 번째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텐시티 떨어지니까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형은 그 전체적인 픽셀 인텐시티 변화도 잘 잡아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은 이런 퍼시스턴스 모델 대비 확실하게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 했으니까 이제 퇴근을 할까 싶지만, 사실은 예측 문제의 딜레마인데 모든 예측 문제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머신러닝은 항상 절대로 100% 예측이라는 거를 달성할 수가 없고, 사실 벤치마크 데이터로 가장 널리 쓰이는 MNIST라고 하는 손글씨 데이터셋도 사실은 테스트 에러가 100%가, 테스트 에러가 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개선은 끝이 없고, 사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으면 이 다음엔 또 어떻게 계속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약간 시지푸스의 그런 고뇌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상 요소를 반영해 볼까? 그다음에 1시간 후에 예측했으면 그보다 더 멀리도 예측하는 게 사실 프랙티컬하게는 더 중요하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모델링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 이제 프레임만 예측한 게 아니라 저희의 원래 목표는 발전량 예측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이어가는 그런 스텝들의 연구들이 뒤에 따라와야 되겠죠. 이제 오늘 그런 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구름이나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름의 움직임에는 법칙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예측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이제 많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이 중간에 빠졌고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나중에 뭐 다음 파이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저희는 모든 개발자 파이썬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전에 저희는 대한민국 유일의 IT 기반 태양광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오시면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중간에 보시면 마이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톡 잘 들었고요. 그래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공부하겠는데 아까 처음에 기상청에서 예측이 가능한 그들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과 암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상청에서 예측하는 모델 대비 그 예측 그러니까 그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셨는지 우선 얼마만큼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기상 예측 측면에서 네. 기상 예측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저희랑 기상청이 예측하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두 개를 놓고 헤드 투 헤드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기상 위상 영상의 프레임을 예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입력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넣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이미지 비교하셨을 때 그건 단순히 그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실제로 보면은 저기 구름이 없는 영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율이 굉장히 적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전체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구름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름이 없는 영역은 구름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태양광 발전량이 높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날에 양쪽 경우에 전부 다에 대해서 민 스퀘어 에러가 낮은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보면 그 모델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이제 과거 몇 프레임씩 기상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그럼 그게 이제 미래 시점에 어떤 구름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어떤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구름이 주로 움직이는 어떤 방향 패턴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CNN에 넣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1년 전체의 어떤 주기별로 그런 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유독 에러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안에서의 구간별로 다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1년 전체를 쓰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1년 전체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고 이제 1년 이상을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한 거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남은 질문은 203호 QA룸이 있습니다. 203호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윤상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